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요즘 뜨거운 비트코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실 때마다 비트코인 값이 출렁거리는 것 같은데요. 나오시기 보니까 한 2, 3일 전에 확 떨어졌다가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막 오르고 또 여기서 멀어지시면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어쨌든 뭐 올라도 불러주시고 내려가도 불러주시고 저는 감사한데 그게 뭐 제 출연과는 무관하게 그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지난 14일이요. 지난주에 역사상 최고점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73,750달러 선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요일이었죠. 그러면 네네네. 금요일에 한 7%, 8%, 9%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67,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 6,000달러 이상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말에 반등을 시도하다가 어제 다시 65,000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졌고요. 뭐 어제 하루에도 한 5, 6% 떨어진 것 같아서 이게 3월 초 이후에 처음 기록하는 뭐 가격을 기록하면서 3월에 이게 엄청 핫했는데 지금 요새 막 여기저기서 다 비트코인 아니면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68,00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랐냐, 왜 떨어졌냐 얘기를 뭐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다 더 보태는 게 무슨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금이 더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일종의 내러티브죠. 이 내러티브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면서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이 또 이제 추후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번 사이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지난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장세를 뭐 일종의 상승장이라고 봤을 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월요일이 되면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면은 가격이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말 쉬고 다시 출근 시작하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기관들이겠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그렇죠. 볼 때. 미국 ETF에 투입되는 자금들인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금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 그래요? 월요일에 움직이는 자금. 월요일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TF의 이 성공 시대가 영원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 되는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장이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전과 같다면은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적다면은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참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참 투자할 때 다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혜연 리드님께서 월요일마다 지금 몇 차례 나오시다 보니까 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가격이 움직이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월요일에만 불러주셔서 시장을 움직이시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제가 아니고 시장을 움직이는 것처럼 가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런 거고. 겸손하셔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을 예측하려는 분들의 시도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도 차트 보면서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을 하시잖아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가격 전망하는 거를 뭐 직접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좀 알아듣기도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약간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코인 지갑에서 어느 코인 지갑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동했다 하는 게 눈으로 밖에서 보여집니다. 이게
노출이 됩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게 누구 건지 저게 누구 건지는 모릅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제 뭐 투명하게 공개돼도 어느 정도의 보안은 있는 셈인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성향의 지갑인지는 파악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지갑이다. 이제 대량 보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량 보유자. 그다음에 처음 생성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이다. 그러면 이거는 채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것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처음 생성되는 코인은 처음으로 이게 주소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채굴자 지갑이다. 요거는 대형 보유자를 보통 고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코인 업계에서는 고래 지갑이다, 채굴자 지갑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는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갑이다. 그럼 이제 거래소 지갑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이제 세 개를 놓고서 한국에서 시작한 크립토 퀀트라는 기업이 이걸 모델화해서 사업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가격 예측 모델이죠. 고래가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할 때는 팔려고 내놓는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도세가 시작될 것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채굴자들도 거래소로 내놓게 되면은 이거는 매도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고래들이 거래소 자금을 뺐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매도세가 줄고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좀 시장이 좀 과열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고래들이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반감기가 되면은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의 채굴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줄어들기 전에 빨리 저 시설 운영 이런 걸 위해서 보통 반감기가 다가오면 채굴자들은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채굴자들이 이거 지금 내다 파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도 매도세로 작용할 수 있다. 반감기인데 왜 채굴자들이 내다 팔죠?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기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꾸준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줄어들기 전에 비용을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반감기 이후에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수익이 줄 걸로 네. 보고 미리 정리를 한다는 현금을 그런 확보를 그렇죠. 해놓는다. 네, 네. 여튼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이 매도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과열 신호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격 예측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가격을 매겨 놓으면은 어느 가격에 비트코인이 구매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에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지를 갖다가 도표화하는 그런 차트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가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어느 가격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을 보는 걸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언제 내다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식에서 넘어온 개념인데 여기 탐욕 공포 지수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CNN에서 주식 시장에 적용하려고 만든 지표였는데 이걸 이제 코인 쪽에 적용을 한 거죠. 이게 0이면은 극단적인 공포고 100이면 극단적 탐욕이고 이걸 측정하는 지표는 변동성이나 거래량이나 SNS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 탐욕 공포 지수를 매기는데 지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85더라고요. 85면 공포가 탐욕이 탐욕이 훨씬 가까운 거죠. 극단적인 탐욕에 가까운 극단적인 상태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순환한다는 이론이거든요. 탐욕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탐욕에 극단적인 탐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매집을 할 텐데 계속 사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포로 빠지는 거고. 100이 최고인 거죠. 그렇죠. 지수는. 100에 다가갈수록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팔기 시작하면은 빠지다가 나중에 0까지 내려오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공포 지수가 그렇죠. 쭉 그럼 다시 높아지다가 올라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걸 이제 지금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과열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한 과열이라고 보는 지표들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또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비트코인 네. 허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계속 지금 뭐 빠져야 되는 이유들은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들이는 뭐 그런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걸 다 덮어버리면은 그냥 가격은 올라가겠죠. 여튼 뭐 가격이 빠져도 가격이 올라가도 지금으로서는 뭐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건 항상 뭐 추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열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은 그 모든 것은 사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탐욕 공포 지수라는 거는 같은 투자자들이 있고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변동하는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지금 시장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같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그 사람들 심리 상태는 또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거든요. 이 사이클이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측면이 그러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ETF 때문에 들어오는 신규 자금 유입이 결국은 이 모든 예측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국내에서는 또 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네네. 국내 가격이 높은 현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 아침에 봤더니 한 9%가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데 한국에서 살 때 가격하고 해외에서 살 때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컨대 업비트에서 사는 가격하고 예를 들면 해외 바이낸스에서 사는 가격하고 다르다는 거. 정확하게 바이낸스랑 업비트 비교를 했을 때 아까 한 9점 몇 %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초만 해도 한 많게는 3%, 적게는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국내 비트코인이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외환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은 여러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살 때 이게 1,000만 원이고 업비트에서 살 때 가격이 1,100만 원이면은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에서 팔면은 1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면은 업비트에서의 가격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나타나죠. 그걸 이제 뭐 재정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재정거래를 통해서 보통 이제 가격들이 다 맞춰져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거래소들, 업비트를 비롯한 한국의 코인 거래소들은 외국 사람이 계정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 차 들고 와서 파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네네네. 한국에서 뭐 코인을 팔든 아니면 코인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든 이걸 갖다가 다시 외국에 보낼 때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또 있겠죠. 환치기 같은 형식이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 아비트러지를 먹기는 쉽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그게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꼭 갈라파고스처럼 국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국내 투자자는 어때요? 바이낸스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거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는 비트코인이어야 되고 하나는 현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거래 수단이 그러니까 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환을 빼는 것도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도 안 되니까 이게 재정 거래를 갖다가 원활히 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빗썸이라는 한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에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서 그게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은 그런 이 외화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그 폭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폭이 높아진다는 거는 글로벌 시장이 과열돼 있는 와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더욱 그렇죠. 과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 이제 미국 얘기고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코인 얘기를 막 듣게 되신 분들이 신규 자금의 유입원이 되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이걸 이제 모든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는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듭니다. 이미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던데요.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거래량 기준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을 순위를 매기면 네네. 1등이 바이낸스가 나옵니다. 바이낸스라고 이제 뭐 제일 많이 쓰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래소고 2등이 업비트입니다. 한국이 2등이군요. 한국이 2등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바이낸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업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거래소는 한국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계정을. 그러네요. 근데 거래량이 세계 2등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자국 그 거래소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있죠. 있는데 프랑스, 일본, 독일 뭐 이런 다른 나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나라 사람만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좀 그래도 바이낸스가 상당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많은 나라에서는 바이낸스 쓰는 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이렇게 그 지배적인 거래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심지어 바이낸스가 뭐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바이낸스가 그렇게 보편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업비트를 제일 많이 쓰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지금 뭐 코스피 거래량보다 많다는 얘기도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나오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대단하네요. 이제 뭐 그거는 또 최근에 그 코인 시장의 상승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 김치 프리미엄은 거품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열이다 최소한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제도적인 영향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야 이 정당에서 공식화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에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또 세무서에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뭔가 정부가 비트코인하고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현물 ETF 허가를 하겠다고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발표는 하진 않고 우선순위에서는 좀 제외된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현물 ETF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글쎄요. 국내에서 좀 전에 이제 국세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이 과세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뭐 원래 하기로 했었거든요. 2022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 미루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미루고 뭐 그런 한 두 차례 미룬 끝에 지금 아직 뭐 시작은 못했고 내년부터 하게 되는 거죠. 양도세인가요?
그 아닙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그러니까 그 코인의 거래로 인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그 소득에 대한 과세. 그 항목을 뭘로 근데 할 그 거냐. 소득이라는 게 팔아서 얻게 된 양도 그렇죠. 차익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양도 차익이에요. 팔아서 얻게 된 네, 양도 차익이 돼요? 차익이죠. 보유세는 아니고 양도 차익인데 종합소득에 합산해 가지고 그렇죠. 과세하는 기타 소득으로 방식인가 보죠. 기타 소득으로 네네. 분류해서 하겠다라는 네네.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뭐 명확히 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가 뭐 2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온 발표된 저 세제안 가지고는. 공지 한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네네. 5천만 원까지는 소득을 본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공제한다는. 네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저 코인 같은 경우는 2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네. 너무 적다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고 이거를 좀 저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넓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없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투자에 대한 소득이 매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런 이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범죄로 또는 아니면 재산 은닉 등으로 발견된 코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이걸 갖다가 압수할 수 있는, 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국세청, 세무당국의 법인 계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검찰은 이미 갖고 있고요, 그런 네네네. 계좌를. 이거를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들도 그러면 법인 계좌를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잖아요. 국세청에서 세금 못 낸 사람은 지금까지는 가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다 보면은 가상자산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 업비트 계좌 안에 들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압류는 안 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라고 우리가 세금 대신 그걸 받아가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계좌를 동결한 다음에 그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해라 한 다음에 처분하시면 그 현금을 우리가 징수하겠다 그랬던 반면에 지금 바꿨다는 거는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비트코인을 넣으면 그걸 압류하겠다는 그대로 가져오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사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산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라면은 뭐 그런 의미도 짚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미국에서 그 실크로드 사건이었나요? 저 성착취 동영상 등이 매매되는 마약이나 뭐 이런 게 매매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걸 압수하고 여기에서 얻었던 소득을 압수를 했죠, 일단. 그게 코인 형태였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다가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 언제 파냐 이게 언제 파냐 이게 관건이 됐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수익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제가 자세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제 수사로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압수하고 효율적으로 저 범죄 수익을 빨리 압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처분한 다음에 다시 압수하고 이런 과정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거, 코인이 은닉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현금화하려면은 참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무당국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선진적인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인되면 ETF도 인정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가져보면 안 되나요? 어때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 이게 코인은 제도권 밖에 있다 이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굉장히 제도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다뤘던 분야가 자금 세탁하고 테러 자금 지원 이런 분야의 문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걸 다룰 때는 이게 누구 건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달았었거든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코인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그런 당국의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제도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코인 업계의 시각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줬을 때 우리는 제도권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다. 이런 그런 서사는 분명히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실질적으로 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흐름은 아니고, 다만 은닉된 비트코인이 좀 더 잘 세금으로 징수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다. 저는 인상은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는데, 또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나의 그 초석이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계좌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길게 봐서는 뭐 기업이 갖게 된다는 것과도 똑같은 형식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많이 K뱅크하고 업비트하고 제외해가지고 거기서 계좌 거래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이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간략하게만 의견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국에서 좀 과열됐다는 신호를 내려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코인 자금이기 때문에 빼갈 수 있는 돈의 한도를,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의 한도를 늘리라는 지금 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열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준비해 놔라. 그렇죠, 이런 사인을 그렇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K뱅크가 그런 식으로 도구화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업비트와 손을 잡으면서 K뱅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금융기관으로서 좀 더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합니다. 코인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조적인 역할만 했다. 네, 그런 것만 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문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열 징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사이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코인 10계명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네. 보면은 다 조심하라는 얘기만 많던데, 상승장의 기쁨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게 그런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닌 분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조심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들이대 봤는데, 과열이니까 조심하자.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김혜연 리더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고, 더 오늘 깊은 이야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깊이 있는 얘기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